네,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그 헌법 12조 6항에 있습니다. 헌법 12조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2조 6항은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앞에 법률에 의하여 라든가 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을 당한 자, 뭐 이런 요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로 주체로 되어 있고, 적부의 심사, 우리가 재헌헌법 1948년 재헌헌법에는 적부의 심사가 아니라 당부의 심사,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거 적부죠.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2조 6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체포 적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으로만 배워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적부심을 해야 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체포제도가 생김에 따라서 체포적부심이라고 해서 이름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등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214조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연역적으로 볼 때 그 영국의 인신보호법 Habeas Corpus Act, 그죠? 1679년에 의한 The Writ of Habeas Corpus, 인신보호 영장, 그 Habeas Corpus라는 게 라틴어인데 have the body, 그래서 구속이나 체포를 당한 사람의 몸을 구속한 사람한테 법관 앞으로 데리고 와라 하는 Habeas Corpus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인신구속의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금자에게 피구금자를 대동하고 판사 앞에, 법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법관의 영장이다. 여역적으로 영국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 독일 책을 이렇게 제가 요새 뭐 찾아보니까 베슈베르데 항고제도와 하프트프리풍 구속심사제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고, 일본의 제도에는 위법구속 구제청구제도, 일본의 인신보호법 2조, 구류 이유 개시제도, 일본 형소법 82조,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법의 구류가 우리나라의 구속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법이 이제 구속 적부심이 제가 우리 형소법 교재 이제 앞에 그 긍정법령에 되어 있는데 26페이지, 제가 강의할 때는 형소법 역사라서 강의를 안 했는데 형소법의 역사지만은 헌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것이 외국법의 개수라고 한 교과서가 있으신 분은 좀 봐주십시오. 26페이지에 1910년 그 8월 29일 경술국시죠. 경술국시에 한일합방이 되고 일본 애들이 그 총독부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 총독부 재판소령을 제정했죠. 그러면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조선 형사령을 제정했습니다. 조선 형사령.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형사령에 의해서 일본 사람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 것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그 헌법의 역사라든가 형소법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 그 군정에서 군정법령 그 제일 중요한 거 176호 군정법령 176호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형소법의 개정이라고 해서 그 전에 없었던 법권에 의한 인신구속할 때는
법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구속기간의 제한, 불법 인신구속 제도에 대한 구속 적부심 제도의 도입, 검찰관의 유시장 감찰관의 명문화, 수사 및 공판 단계에 있어서의 보석 인정, 피고인과의 접견 교통권, 뭐 이런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제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규문주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 형사량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영미식의 인신보호령, 보석제도, 구속적부심제도, 유치장 감찰제도 이런 것이 군정법령 176호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형소법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헌법 구조에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해서 재헌헌법 구조에서 구속적부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유신헌법, 여러분 잘 아시는 유신헌법 72년도에 유신헌법에서 구속적부심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속적부심을 폐지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구속의 적부 여부를 법관이 다시 심사한다는 것은 이중의 사법적 심사로서 이론적으로 모순된다. 옥상옥 이론이라고 합니다. 옥상옥 이론. 옆에 있는 판사가 구속했는데 다른 판사가 또 심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옥상옥 제도이다. 그런 것이죠.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다음에 석방된 피의자의 도주율이 높고 무자력 피의자에게는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였으며 법조 부조리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폐해가 적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신헌법 시에는 폐지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이게 유신헌법 때는 없었다가 그다음에 50 전두환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 50 때는 이렇게 11조 5항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구속적부심이 부활됐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였기 때문에 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만 대상이 된다. 법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지금과 같이 다른 불법한 사유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현행 법률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누구든지 그렇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연혁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부터 책을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민 유진호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현민 유진호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초대 법제처장 하시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를 만드시는 분이죠. 헌법 전문에 보면 여기 돼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됐는데 유진호 선생이 맨 처음에 헌법 기초할 때는 유구한이 장구한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분께서 헌법해의라는 책을 서술하셨는데 원문 없고 이렇게 종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책이 이렇게 종서로 되어 있어서 1954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종서로 되어 있어서 군정법령 176호에 의한 인권 보장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경위, 우리나라에서 영장제도와 구속적부심이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 유진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서 체포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러니까
구속될 때 적법했는가 여부하고, 그리고 현재 그 계속 그러니까 구속 당시에 적법했는지 부당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적법한지 부당한지 그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알아두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헌재에 갔더니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조그만 법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헌법의 규정, 그다음에 형소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들어가고 나고 한 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고 역사를 생각을 해보고 왜 이 규정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취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 단계에서 체포 구속된 사람이 적법한가를 따지는 거니까 기소된 이후에 그 석방 여부를 따지는 보석과는 다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 보석 제도만 제대로 활용이 되면 형사 운영이 훨씬 탄력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은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니까 검사가 구속 취소하는 거 말씀드렸죠. 검사가 구약식하거나 기소유예 석방하거나 할 때는 검사 구속 취소하면서 그것을 구속 취소해서 석방하면서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구속 취소하는 것, 기소된 다음에 보석과 다른 거죠. 구속 적부심은 그런 여러 차이가 있고, 이 청구권자는 말씀드렸듯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포영장 또는 그 주체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런 규정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학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문으로 됐으니까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보고, 이제 이거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구속된 체포 구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반 사인이 무슨 종식병원에 갑자기 집어넣거나 사회기관에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신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신보호법으로 구제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통지라는 제도가 중요한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권위주의 정권 이럴 때 사람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달라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 구속을 당할 때는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많이 생겼고,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경우에 검사나 사경은 피의자와 법정 대리인, 변호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피의자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께 해주세요. 라든가 저희 변호사에게 해주세요. 형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정을 하면 그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조치라는 것이 구금에 관한 검사나 사경의 처분이니까 이 위법한 경우에는 410조 준항고가 된다.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준항고 같은 것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검사의 처분, 사경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국민의 인권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다투기 때문에 준항고라는 단어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로 청구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체포 구속이 될 때 그 당시의 위법적법과 당부, 그죠? 그리고 현재에 와서 현재도 계속 구속시키는지 위법한지 적법한지, 당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당시와 현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구속할 때부터 잘못됐으면 또 문제고, 지금 현재는 피해를 변제했다거나 고소가 취소됐다거나, 그렇죠?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정 변경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민법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그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형사적으로도 신병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 변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까지 구속을 시켜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피의자가 피해를 전부 변제했습니다. 구속 추정을 내면 구속 취소하면서 구약식 석방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했고. 근데 구속적부심 청구할 땐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게 고소고발장도 구술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면을 내는 것이고 그걸 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말이 바뀌는 경우에 사람 말이 안 바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소장도 서면으로 내는데 요즘에 공소장의 문제는 그 전자증거가 증거가 10만 페이지다. 그럼 그거를 전부 복사할 수 없어서 CD로 부어서 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막 종이로 내라. 그래서 그 공소장에 간인을 찍어야 되거든요. 간인을 한 10,000장 정도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증거 이런 것은 좀 CD나 다른 과학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속적부심 하면 지방법 합의부 단독 판사가 하는데 뭐 구속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가 또 관여하면 안 되겠죠. 제적회피 회피 사유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미 기록을 읽었기 때문에 그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미리 선입견 예단이라고 하죠. 법률적으로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지원의 쪽 판사 한 명, 지원자 한 명, 이렇게 두 명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판사가 또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체포라고 하는 것은 체포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가 있는데, 체포는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체포됐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 그러면 기록을 체포적부심 한다고 가져갈 거 아닙니까? 법원에. 그러면 수사를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 간 기간, 그 이제 체포적부심 기각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지게 되겠지만, 사실은 체포적부심은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뭐 법원 영감 같은 것을 보면 한 10%도 석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은 열흘이고 검찰단에서 최대 20일까지 되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적부심을 하는 경우는 가끔 효과가 있는데 체포적부심은 조금 효용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체포당한 것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이런 청구를 할 때도 그냥 청구하면 판사들이 잘 석방을 시켜주지 않고 체포적부심 말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 경찰 검찰 합쳐서 한 25일 한 달가량 구속됐다. 그런데 구정 전이다 라든가 추석 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 가족들에게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석방을 시켜주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신문을 이제 48시간밖에 안 되니까 체포는 신문을 하고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법원으로 간 기간, 그 기간에는 그 체포 구속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계속 적부심을 남용하겠죠. 남용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간이 48시간 이내에 빨리 수사를 해서 기록이 뭐 1페이지, 2페이지, 뭐 10페이지, 1cm 밖에 안 되는 기록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5,000페이지, 10,000페이지 되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 보존기에서 찾아오는데 기록이 누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는 뭐 15명이고 죄명 10개다라고 하면 누가 무슨 죄를 피의자는 1, 3, 4, 5, 6, 7로 쓰고 죄명은 가나다라 마바사로 씁니다. 그래서 1, 가나, 마, 바, 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 누가 누구랑 공모해서 누구랑 합동해서 그거 범죄 사실을 갑자기 추석 전날 잡혀오면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포 적부심으로 기록이 갔다 온다 하면 그렇죠? 제가 실무상 말씀드렸지만 그 기록을 기소중지자가 체포됐다고 하면 그 기록을 받는 사람은 수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5년, 6년 지난 다음에 다른 후임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록을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기록이 또 체포 적부심한다고 법원에 가 있으면 이게 참고인 부르면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추석날 갑자기 나오세요. 그러면 저 뭐 외국에 있습니다 라든가 뭐 지방에 있습니다 하면 나올 수가 없겠죠. 수사 애로성이 많습니다. 이제 정적 기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적 기소라는 말이 뭐냐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수사기간 중이라고 보면 수사기관 중에 수사를 해서 피신까지 받았는데 구속 적부심을 해서 판사가 구속 적부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옛날에는 그 체포 적부심이었고 구속 적부심만 있을 때 보면 괘씸하거든요. 피의자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판사가 구속 적부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기소를 해버리면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만 할 수 있는데 기소가 돼버리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서 신분이 바뀐 너는 보석을 청구해야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겠죠. 형사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216조 214조의 2 체포 구속된 피의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니는 기소됐으니까 피고인이니까 구속 적부심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걸 청구권자가 아니니까 그것을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구속 적부심은 기각하심이 상당함, 뭐 적의 처리하심이 상당함 이렇게 씁니다. 그냥 바쁠 때는 그렇게 쓰고 석방 합의됐다. 그럼 석방해도 될 것 같으면 적의 처리하심이 상당함 이렇게 하고 석방하심이 상당함 이렇게도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쓴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기각하심이 상당함 이렇게 씁니다. 보석은 불허하심이 상당함, 적의 처리하심이 상당함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공소시효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사항 법전을 잘 봐주십시오. 법전 214조의 2 제4항 잘 보겠습니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만 옛날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격 기소라고 하는 검사가 괘씸해서 기소를 해버린 경우 알고도 구속적부심이 들어온 것을 알고도 기소를 해버린 경우에는
이게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위헌이다.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2002 험바 104. 2002 험바 104호 그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 다음에 이문이 생긴 겁니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해서 구속적부심 청구 후에 검사의 기소, 속칭 강학상으로 전격 기소라고 하는 그 전격 기소가 있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할 사안이 되면 석방을 한다.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14조 2 제4항 제2문의 것은 2002 험바 104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규정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8항 보시면 항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서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또 항고를 해서 다투고 하면 뭐 도대체 수사가 되기 어려우니까 이때는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항고하지 못한다라고 8항에 항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도 없는 경우에 179페이지에 택도 없는 경우에는 간이 기각 결정 그렇죠.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했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그렇죠? 공모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순처 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간이기각 결정이라 하는데 이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간이 기각 결정 이런 것을 놔둔 것 같고 라에 보면 항고 금지, 이제 항고 금지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체포 구속 적부심 할 때 법원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조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작성하면 이것이 나중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315조 보세요. 315조의 3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해서 315조 증거 파트에 감이 있죠. 다음에 계기된 서류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제3호 이렇게 조항이 있고 그냥 1, 3호로 있으면 1호, 2호, 3호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는 건 1항 이렇게 읽고 그냥 써져 있는 호로 있습니다.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해서 체포 적부심을 함에 있어서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서는 313호 313조 제3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소전 보석이라고 해서 그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가 또 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판사는 이제 신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것이고 봐야 될 것이고, 근데 뭐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원 같은 데 너무 작으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 기소전 보석을 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보석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됐는데 이 현행 제도가 기소전 보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석방하는 제도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제도도 있고 체포 적부심도 있고 기소전 보석도 있고 보석도 있고 구속 집행유예 판결로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뭐 석방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양반한테 피의자한테 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 것이고, 이 보증금 내는 것은 보석과 비슷하니까 보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고, 재체포 즉 구속의 제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고하지 못한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떤 분은 보니까 하급법원의 독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또는 그 구속적부심 같은 것에 항고가 없기 때문에 1심 판사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독선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경우에 그 제재가 안 되니까 항고를 인정해서 판례를 집적하면 일정 정도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고도 인정되지 않고 체포 구속 적부심에 대한 항고도 인정되지 않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말이 꼭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법원이 수사를 하거나 재판한 입장에서는 한번 했는데 또 항고하고 또 그랬으니까 너무 남용한다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고, 체포나 구속된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억울한데 체포 당시나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신병이 나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구속되니까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양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로 가서 형사소송 절차라고 하는 이것이 인권 보장의 역사라고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권을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한 사람이 이것을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방어하고 뭐 이런 논리가 쭉 인권 사상에서 집적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을 taxpayers money, 세금 혈세를 내고 국가기관을 운영했는데 수사기관 종사자나 재판기관 종사자가 열심히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자력구제도 못하게 하는데, 수사기관 종사자나 재판기관 종사자가 열심히 일을 안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서 이제는 피해자 학이라고 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해서 어떤 공판에 들어가 보면은 피해자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 지정이 돼서 그 양반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나와서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합의가 되거나 피해 변제가 되거나 고소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말을 하겠죠. 검사로서 공판 관여를 해보니까 그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뭐 공소장 요지 진술하고 증거 낸 다음에 그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재판 절차 진술권을 행사하도록 기회를 주면 피해자가 나와서 뭐 억울한 얘기를 쫙 하죠. 쫙 하면은 공소유지 안 해도 뭐 유죄가 당연히 나오고 양형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소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원래 그 국가의 이런 사적 구제, 그 자력구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 제도를 만들어서 법정에 나가서 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또 나와서 또 진술을 하고 하면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뭐 검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기소 그 말씀드렸고 그 기타 이제 피의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체포 기간의 제한. 체포 기간은 48시간이다. 그렇죠? 48시간이 됐는데도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된다. 구속 기간은 사경 10일, 검사 10일 연장하는 경우에 열흘 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속 기간을 도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실효되고 불법 구금이 되니까 형법 125조인가요? 보면 이 불법 구금죄가 있죠. 125조가 있어요. 124조. 124조 불법 체포 감금이 있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124조입니다. 7년 이하.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장이 구속기간을 도과했는데 석방시켜주지 않고 있으면 124조 불법 체포감금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칠판이 있어서 구속된 사람의 구속기간을 칠판에다가 기재해 놓습니다. 빨간 글씨로 기재해 놔서 보통 10일이 되기 전에 8일까지의 기소를 합니다. 8일까지 기소를 하는데 금요일 날 구속이 된 사람은 금요일 날 송치가 된 사람은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게 구속기간이 10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근데 8일 날 금요일 날은 결재를 안 올리고 목요일 날 올려야 된다고 하면 구속된 첫날은 요즘에 인권 침해가 있느냐라고 그냥 인권감독관이 물어보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송치된 날 자백을 다 받아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뭐 검사의 역할이다.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인권보호감독관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는가요? 물어보고 도로 보내버립니다. 금요일 날 와서 보내버리면 월화수목이 있으면 나흘 만에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일정이 촉박하고 구속기간을 더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라는 기재를 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판사들이 열흘로 다 주지 않고 어떤 경우는 사흘, 7일 이렇게 날짜를 써서 10일을 다 주지 않고 7일만 주거나 3일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검사가 수사는 다 했는데 공소장만 못 썼구나 하고 3일로 주는데 여직원이 잘못해서 실판에다가 열흘로 이렇게 써놓으면 구치소에서 전화 옵니다. 구속기간이 언젠데 기소하셨습니까? 연락이 안 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딱 보면 구속기간이 도과될 수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속기간 연장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법 구금이 돼서 124조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 미란다 원칙도 마찬가지고 You have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그래서 어터니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구속 체포된 경우에 가족 등에게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은 변호사를 지정해서 대리인한테 변호사 지정해서 선임을 의뢰할 수 있고 그렇죠? 잘못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기간 이 구속기간은 뭐 본형에 산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옛날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미통을 산입을 할 때 미결통산 구금 일수가 133일이다라고 하면 제가 연수원 다닐 때는 5일씩 끊어서 했습니다. 133일이면 130일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괘씸하게 항소 또는 상고, 그러니까 상소라고 하죠.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합친 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부당하게 택도 없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서 택도 없이 상속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 미통기간을 전부 안 주고 한 133일에서 100일만 인정한다. 이렇게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실무상 관행이 있었습니다. 관행이 있었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재량으로 미열통산 또 상소기간을 전부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7조 형법 57조를 한번 봐주세요. 형법 57조 뭐요? 57조 1 여기죠? 형법 57조 제1항 형법 57조 제1항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의 통상이라고 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라고 14년에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2007 헌바 25 2007 헌바 25 그 결정에서 2007 헌바 25에서 읽어보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57조 제1항 중 아까 말씀드린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었는데 또는 일부 그 부분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해서 2007 헌바 25에서 형법 57조 제1항이 이제 위헌결정이 난 것이죠. 위헌결정이 나서 그 조항이 57조 1항이 전부를 산입한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 BBK 사건에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미국에서 구속되어 있다가 3년 6개월간 구속되어 있다가 MB가 대통령이 된 선거가 2007년 12월 17일 날 19일인가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19일인가 있었는데 그 한 32일인가 전에 왔습니다. 인보영장으로 미국에서 자기의 구금이 불법하다고 다투다가 돌아와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니까 자기가 선고받은 그 형 중에 미국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3년 6개월을 산입시켜 달라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그 김경준 씨가 그 양반이 주장한 바로 형법 57조 제1항 그 전부를 산입해 주라 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 아시겠죠? 그런데 그 소송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형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인 인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서 제가 소송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소송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형법 57조 1항 그런 것이고, 말 나온 김에 몇 개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조항 중에 이 검찰 측에 유리하다고 보였던 조항이 상당수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형사소송법 97조 제3항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97조 제3항 있습니다.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이라고 해서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묻기만 하면 됩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형식만 조인만 해주고 그냥 석방 시켜도 됩니다.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이런 것 같다. 검사는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게 사항이 바뀐 건데, 개정된 97조 제4항이 변경되는데,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보석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석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93헌가 2호 사건으로 위헌 결정이 났는데, 판사가 보석 허가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서 석방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라고 해서 93헌가 2. 헌가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 사건입니다. 헌가 사건은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위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헌재에서도 판사들이 대법원을 거쳐서 온 헌가 사건은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 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 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소법 97조 제3항의 규정, 옛날의 3항이었습니다. 옛날의 3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검사의 의견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93헌가 2에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를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잘 보면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에만 구속의 여부와 계속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결정도 독일의 내용을 베낀 적절한 설치라고 보이지 않는데,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속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을 사법부의 독립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에만 맡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속이 됐는데 검사가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사 구속 취소에서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석방을 하면서 그런 처분을 하는데, 그건 검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설치하고는 현실무하고는 안 맞는 설치죠, 이 설치가. 그래서 제가 이 설치를 읽을 때도 법원의 결정에만 구속의 여부와 구속의 시작과 계속을
법원의 결정을 맡긴다. 이런 설치가 정확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형소법 101조 3항. 요거는 2011 헌가 36. 요것도 판사가 한 거죠. 2011 헌가 36. 이것도 메모해 놓으세요. 2011 헌가 36. 형소법 101조고요. 형소법 101조 제3항. 뭐 이럴 것도 없습니다. 삭제. 2015년 7월 31일 삭제해 버렸습니다. 구속 집행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위헌이 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규정이 또 하나 있는데, 구의 헌가 8, 또 판사들이 제청한 것이죠. 구의 헌가 8은 뭐냐면 331조를 한번 형소법 331조 단서, 형소법 331조 단서 331조를 보면 331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약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고 95년도에 개정이 됐죠. 그 전에는 이제 검사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을 구형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헌법 12조 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 시점에 한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삭제된 규정 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그다음에 검사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구형하는 경우에 구속영장 효력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이런 사건, 93 헌가 2, 2011 헌가 36, 92 헌가 8, 이런 것들 우리나라 그 형사 절차의 뼈대를 흔드는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권한이 약화된 것이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약화되었고, 전격 기소라고 2002 헌바 104, 그 전격 기소라는 거, 그런 것도 검사가 고의로 전격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으로 다 만들어서 검사는 결재를 올렸는데 부장실에서 구속적부심 들어왔습니다라고 해서 슉 가는 그런 경우도 실무상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기소한다고 기록을 다 만들어 놨는데, 기록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이 10월 1일이다 라고 해서 10월 1일이라고 썼는데 구속 적부심으로 갔다 오면 기록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 보통 하루 이틀은 걸리니까, 그럼 또 그 새로 기록을 출력해야 되고 하니까, 기록 다 만들어 놨는데 구속 적부심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는데, 그것을 도로 다 풀어서 원래 수사 기록으로 만들어서 법원에 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여직원들이, 검찰청 여직원들의 실무관이라 합니다. 실무관들이 이제 불편합니다. 기록이 뭐 3페이지, 3cm, 5cm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록이 뭐 5,000페이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기록을 풀어가지고 갔다 오고 하면 굉장히 실무상으로는
어려운 일이 많고, 또 하나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엄청난 결정, 여러분이 꼭 알아놓으셔야 될 게 형소법 그 216조를 한번 보시죠. 216조, 형소법 216조. 이게 최근에 나온 결정인데, 216조. 자, 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해서 검사 또는 사경은 뭐 체포 또는 구속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의 수색.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온 게 어떤 사람이 경향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수색영장은 없었습니다. 수색영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영장 없이 원래는 그 전에는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있으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체포영장 또는 수색영장에 따라서 뭐 타인의 주거나 타인의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등에 들어가서 사람을 체포 또는 구속해 올 수가 있는데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가 아닌 경우에 체포영장인 경우에 그럼 너는 저 사람이 거기에 있을 개연성이 있고 하다면 수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올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 기관에나 건조물에 들어와 가지고 수색을 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헌법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사건은 2015 헌바 370, 2018년 4월 26일, 비교적 최근에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3년 반 정도 된 사건인데 2015 헌바 370 이 사건에서 헌법 12조 3항과는 달리 헌법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와의 관계,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16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장소에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조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지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지할 개연성은 인정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16조 1항 제1호 단서에 들어왔습니다. 단서에 202조의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201조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한다. 요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규정 꼭 알아두십시오. 2015 헌재에서는 B로 씁니다. 헌마 사건은 M으로 쓰고 헌바 사건은 B로 쓰고 헌가 사건은 K로 씁니다. 그래서 숫자 쓰고 B 쓰고 370.
2015 헌바 370호 사건. 이것이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이전 책으로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못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6개, 7개 정도의 전격 기소,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10년 이상 구형 경우에 구속영장 효력의 상실 예외, 그다음에 형법 57조, 그다음에 형법 482조의 1, 상소 제기 후 미결 구금 일수 산입, 그다음에 형소법 216조 1항 1호, 수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사정, 뭐 이런 7개 정도의 헌재 결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의 결정은 우리나라 형사 그 사법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 긴급 체포를 했다가 석방한 사람은 또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긴급 체포를 한 사람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해야 됩니다. 실무상 금요일 밤에 잡혔다가 신원보증인 확인받고 석방했다가 또 검거되는 이런 경우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면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선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를 받을 권리, 체포적부심, 신속한 재판의 원칙, 무죄 추정, 피해자의 진술권 이렇게 있고 위법수입 배제 법칙, 전문법칙, 보석제도, 자백배제 법칙, 보험법칙 조금 남았는데 거의 신체의 자유에서 나오는 부분은 형사형법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했고 근데 증거법이라든가 뒤에 조금 나오는 것은 제가 다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보완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헌법 교과서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넘어가면서부터 관련된 부분, 양심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 이런 헌법상 기본권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한 10시간 이상씩 헌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헌법 교과서에 이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무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아무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해서 쭉 어떤 교수님은 이걸 양심이 내심적 양심이냐 사상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헌재 결정이 그 교수님들의 학설 그 전에는 이제 외국 교수들의 학설이었죠. 외국 결정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헌재 결정이 학설을 전부 잠식했다고 할까요? 그 교과서의 대부분이 헌재 결정을 나열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시를 공부하는 친구들의 그 책도 보고 그다음에 경찰 관련 또 공무원 관련 서적을 헌법책을 보니까 제목을 써놓고 헌재 결정을 쭉 나열해 놓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헌재 결정을 설명하면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과는 아주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 절차에 관한 7개의 헌재 결정 이런 것은 하나하나 뜯어서 1시간, 2시간 내내 해도 도행명령에 대한 영장주의와 도행명령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 결정문 쓰기 위해서 헌재연구관 10여 명 이상이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결정문이 나온 것인데 그걸 주문만 알고 넘어가면 너무나 빈약한 공부가 되겠죠. 근데 좀 넓게 또 깊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넓게 아는 것도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는
개별적 기본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본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양심의 자유다라고 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종류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재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체의 자유 맨 앞에 생명권이 있다. 그러면 뭐 낙태죄에 관한 거, 안락사에 관한 거, 뭐 그런 것이 나오고 기본권의 주체, 사자도 포함되느냐, 태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뭐 자유권적 기본권을 하면서 그런 말씀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강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헌법의 원리, 기본권의 주체 뭐 그런 것부터 하면 공부가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제3자 효력, 기본권이라는 것이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거니까 사인적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때 방사유다, 제3자유다. 그래서 제3자유는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2조, 103조, 750조 등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뭐 이런 것이고요. 평등권에 있어서 목수침법이라고 해서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모기를 잡거나 파이를 잡는데 대포를 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모기를 잡는데 황소 잡는 칼을 썼어도 되겠는가. 뭐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권적 기본권을 설명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앞에 헌법 총강에 나오는 이론, 그리고 기본권 총론에 나오는 이론을 수시로 말씀드렸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에 신체의 자유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면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가 되는 것이니까 증거법에 관한 뭐 자격배제법칙, 자격보항법칙, 314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하면서 쟁점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부터는 헌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헌법 조항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헌법 이론을 잠깐 설명드리고 중요한 헌재 결정 을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인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